그나마 이런 난민 심사 기회조차도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웅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자 관련된 법률 실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의하면 약 245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법률 사건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증가하게 되면 많은 사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비자 연장 관련된 실무는 난민소송이라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강제 출국 정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외투법인 설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 비자 관련된 법률 실무를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오니 합법적인 비자 연장에 관심 있는 외국인과 또 외국인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비자 관련된 소송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들어가 보시면 2024년 1월 체류 외국인이 약 244만 8,401명.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고용허가제로 선정된 나라가 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 유형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사람과 튀르키예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이집트, 중국, 베트남 이런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 그러니까 비자는 총 36개가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의 비자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A1부터 H2까지 총 36개가 있는데 거길 보면 체류 자격별 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활동 범위, 체류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보면 A 계열이라고 보면 A로 시작하는 것은 주로 외교, 공무,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체류한 사람이 비자가 A1, A2, A3. 그 다음에 B 계열에 보면 상호주의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이고 C 계열은 90일 이내 일시 체류, 주로 관광 비자인데 C3 비자나 C4 비자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계열은 이제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 그래서 D2 비자는 유학을 하는 사람인데 보통 2년에서 또 연장이 가능하고 어학연수로 온 사람들은 D4, D4, 그래서 연수를 받는 사람 또 연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법인을 만들면 외투법인이 D8 비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투기업 한번 만들면 5년이고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2개월에서는 주로 E6 예술흥행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데 E6-2가 뭐냐면 E6-1은 주로 전문 예술활동이고 E6-2가 주로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볼 수 있는 비자가 E9 비자입니다. 비숙련된 단순 노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주로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 부근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E9 비자로 온 사람들이고 보통 E9 비자로 오면은 4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갔다가 또 오면은 4년 10개월, 10년에서 약 4개월 정도 빠져서 9년 2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바로 외투법인을 설립해서 D8 비자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의 H2 방문 취업은 주로 보통 동포들한테 허용되는 방문 취업 H2 비자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는 구소련 동포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내주는 비자입니다. F계열은 주로 중국인 동포가 제일 많습니다. F4 외국적 동포에서 단순 노무는 안 되지만 주로 어떤 결혼 이민이라든지 동포한테 주로 주는 비자들이 F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H1 관광 취업으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지환 비자가 기타 비자인데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병을 치료한다든지 저희가 난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지환 비자를 부여를 합니다.
최근에는 법률 관계에 따른 소송을 해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출국 명령을 발부한 뒤에 출국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소송을 접수하거나 또는 소계속 증명원을 제출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비자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연장 가능한 체류 자격, 비자 같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넘으면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데 개월수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 6개월 이상은 합법적으로 비자 연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는 사례인데 주로 외국인들이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교에 간다든지 그러면 D1, D4 비자에서 D2 그 다음에 이제 잡을 잡으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D10 비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를 취득하거나 영구 거주하게 되면은 F2, F4 그 다음에 비숙련공으로 E9 비자로 왔다가 한국인하고 결혼하면 F6 결혼 이민으로 뭐 자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E9 비자로 왔다가 E9 비자가 주로 그 외국인들이 일하러 왔다가 전문 자격 취득, 숙련된 기능을 용접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을 하게 되면 한국어를 또 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E7으로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E9 비자로 왔다가 이제 외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D8 비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9 비자로 왔다가 외투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태국 사람 같으면 뭐 태국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연장하는 사례는 주로 난민 신청을 먼저 출입국 관리국에다 하고 그 다음에 난민이 불허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또는 행정심판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난민 신청, 이의 신청, 그다음에 행정 심판 난민 소송 또는 체류 자격 불허 처분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이 소요 기간 동안은 이제 비자가 연장됩니다. 법원은 소송 구조를 해서 대부분 재판부마다 통역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이 주로 소송 대리인 없이 직접 가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심, 2심, 3심 해서 약 한 1년 2,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 소요되는 기간만큼은 합법적으로 비자 연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이렇게 38,000명을 단속했는데 불법 체류자가 현재 상주 인구의 약 15%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 소송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약간 나쁜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소송하는 기간 동안은 행선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서 뭐 단순히 나쁜 시각으로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난민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난민이란 인종이라든지 종교 또는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어떤 정치적 견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서 신체라든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신청에 대해서 난민 인정률이 한 1%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보통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해당 주소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에 이렇게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 소송 관할은 서울이면은 서울행정법원,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를 관할하는 것이 법원 소송 관할입니다. 난민 신청의 절차를 보면 입국 당시에는 출입국을 관할하는 데다가 신청서를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다닌다든지 하면 체류지에 있는 체류지 외국인 청이라든지 출입국 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하고 서면으로 하고 또 신청서 작성을 어려우면 변호사라든지 통역인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뭐 난민 인정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 가능합니다. 사진이라든지 신체 검사서, 여러 가지 허가서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을 해서 심사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심사를 해주고, 그래서 난민 인정이 되면 괜찮은데 난민 인정이 안 되면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하고 뒤에 불인정 사유가 붙어 있는데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난민 신청을 먼저 해서 난민 불인정이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단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하고 행정심판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할 수 없고 불인정 통지서를 받고 나서 바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아까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은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보통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 관련된 난민 이의신청한 서류들을 갖다가 열람복사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열람복사를 가지고 오는데 난민 신청에 대해서 2024년 1월 29일 날 통역사가 308명으로 증언해서 나홀로 소송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난민 신청에 대해서 화상 면접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행정소송을 이제 준비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하게 되면 약 1년 3, 4개월 정도 비자가 합법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난민 소송을 했을 때 준비해야 될 자료는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 뒷장에 불인정 사유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결정문이 반드시 첨부돼야 되고 행정심판을 했을 때는 행정심판 결정문 뒤에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90일 이상 체류 시에 통장사본은 우리가 보통 전자소송으로 하는데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할 때 신한은행 공과금 그 화면에서 반드시 외국인 개인의 한국 계좌를 거기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할 때는 불허결정 통지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의청했을 때는 이의청 기각 결정문 또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행정심판 결정문, 여권사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전자소송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 적용을 하면 보통 난민 면접 조서가 있으면 좋고 난민 면접 조서가 없으면 난민 면접 조서가 있다 그러면 출입국 관리국의 어떤 답변 내용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면접 조서는 아까 자료 열람 복사를 하게 되면 되고 없어도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청 기각 각하 통지서, 행정심판 재결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난민 소장을 할 때 어떤 사례, 자기가 왜 난민 신청을 하는지 또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사례를 적어 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법률 브로커가 본인이 난민 사유를 스스로 적어서 변호사 사무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되려고 하는 사유는 외국인이 직접 본인이 왜 난민이 되려고 하는 건지 또는 체류기간이 어떻게 해서 불어됐는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원 재판부에서 소송 구조를 해주기 때문에 다 통역사 지정이 돼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주장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사실 대리인이 나오면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고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 난민 소송이라든지 체류기간 연장 불허 이런 내용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소송을 할 때는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제출 위임장 및 위민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법률사무소에서 다 작성을 하고 보통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서명보다 도장을 큰 거로 해가지고 외국인 거기다 도장을 새겨가지고 저희가 보통 위임을 받아서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출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지 신청서를 저희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소장 접수 증명원이나 계속 증명원, 출입국 외국인청의 답변서라든지 1심, 항소심,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 판결문, 인지 환급 통지서, 외투법인 설립준비서 여기는 이 자료들은 제가 뒤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목차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기 전에 난민 인정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하이코리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조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면은 이제 체류 허가를 해주고 불인정이 되면은 불인정 결정 통지서가 나옵니다. 또는 이 사람을 인도적으로 비록 난민은 불인정됐지만 인도적인 어떤 사유가 있으면 체류 허가 지원 비자가 나오고 불인정 결정 통지를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가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이렇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난민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체류허가를 해주고 불인정을 하게 되면은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 그래서 거기에 이의청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난민 심사 기회조차도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심사 절차를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어려운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자녀 국적 문제 등 난민들이 국내에서 겪는 난관은 첩첩산중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아까 서울행정법원에 제가 처리했던 사건인데 난민 심사를 할 때 이렇게 난민 면접 조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난민의 어떤 면접 사항을 이해했나요? 국적 이런 걸 대고 그 다음에 난민 인정 신청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난민 본인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녀, 부모님, 그 다음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직업, 해외 취업 여부, 그 다음에 뭐 입국은 언제 했고 또는 출국 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난민 제도에 대한 거, 또 난민 신청 사유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박해사항 대부분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주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내용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보통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까 방송에서 본 것처럼 주로 난민 인정 통과율이 한 1%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든지 그다음에 귀국할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난민 면접 조서에 공무원도 사인을 하고 심사관도 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난민 면접 조서입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생년월일,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형제, 학력사항, 경력사항, 뭐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난민 신청서는 누가 작성했느냐, 또 난민 신청에 대한 내용을 난민 신청서를 대신 써주는 그런 브로커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박해사항입니다. 난민 사유인데 대부분 그 비자 연장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채권 채무 관계를 주로 많이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난민 인정을 위한 난민 면접 조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난민 신청자도 있고 통역인, 그 다음에 공무원 심사관들이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행정재판 유형별 소장심사에서 행정법원에서는 난민이라든지 외국인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난민이라든지 국적 출입국 관리, 출국 금지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판단하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은 주로 이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고 행정 심판은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로 하기 때문에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난민 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지세는 23만 원이고 송달료는 이제 행정소송에 준해서 나옵니다. 제소 기간은 뭐 90일 이내. 그래서 90일이 넘으면 소각하 판결을 합니다. 소송 각하 판결을 하게 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어떤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다시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이제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쓰고 취소한다. 이렇게 청구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하고 이의청을 했다 그러면 이의시청 또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통지서 또는 행정심판을 했다면 행정심판 결정은 반드시 필수 서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소증명 서면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보정서가 주로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리 다를 때 그때 이제 피고 경정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외국인 이름은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표시하고 이제 가로 열고 안에 이제 외국 문자 영어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하고 미성년자일 때는 이제 법정 대리인을 표시하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불인정 사유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제출하라는 그런 보장입니다. 출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5천만 원, 속가를 5천만 원으로 잡고 내용은 뭐 다 동일합니다. 청구 취지가 중요한데 피고가 언제 원고에 대해서 한 출국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피고가 몇 자로 한 원고에 취소한다.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골라도 되고 선택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될 서류는 이제 그 출국금지 통지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나온 거죠. 연장 통지서라든지 신용등급 조회표, 납부내역 증명서. 납부내역 증명서는 뭐 인지송달료 납부내역 증명서입니다. 청구 취지를 잘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출국금지 통지서를 제출 안 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출국명령 처분을 이제 취소하는 거, 강제 출국명령을 한 거를 이제 취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5천만 원이고 똑같습니다. 청구 취지는 이렇게 이제 기재하라는데요. 첨부 서류는 출국 명령서라든지 또는 행정심판 했을 때는 재결서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형사사건 기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귀하를 신청했는데 안 해줬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것도 5천만 원이고 속가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안 한 경우에는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다면 1년 행정심판을 했을 때는 재결서 정본 받은 날로부터 90일 뭐 이런 식으로 피고는 법무부 장관을 씁니다. 소장에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뭐 누구 그 다음에 소관청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아 불허가 통지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이것도 이제 5천만 원으로 잡고 90일 이내 하면 되고 피고는 이제 출입국 관리국 사무소인데 몇 년 몇 월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서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재결서가 필요하고 그 외에 여권 사본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어떤 뭐 증빙 자료 같은 게 필요합니다. 출입국 관리국에서 나온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난민 소송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인데 여기에 성명, 생년월일 이렇게 돼 있고 사유 이렇게 돼 있고 뒷장에 한 장 더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난민 불인정 사유서가 붙어 있는데 이걸 반드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국에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 사람을 난민을 불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하고 불인정 사유서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의청을 했다.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청하게 되면 이의청 기각각하 결정 통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를 이의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위 결정이가 있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래서 발급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시청이 아니고 이제 행정심판을 했을 때 재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재결서 뒤에 보면 이제 사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구 취지에서 사건 개요가 나와 있고 청구인 주장, 인정 사실.
위법부당. 행정심판은 주로 행정사들이 주로 하고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는 주로 행정심판을 안 합니다. 근데 행정심판의 어떤 재결서를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수월합니다. 이걸 반영해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입니다. 주로 소장을 이렇게 씁니다. 보라키 티라썸바는 제가 아는 태국 사람 이름인데 제 친구입니다. 한국에 없는 친구인데 제가 일단 이름을 이렇게 원고를 쓰고 피고를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는데 종이소송으로도 가끔 합니다. 근데 종이소송으로 했을 때 아까 외국인 관련된 건 다 속가를 5천만 원으로 잡고 인지는 현재 2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달료는 행정소송은 지금 10만 4천 원. 그래서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가 10%가 할인이 됩니다. 관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전자소송할 때 이게 국적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번호가 안 들어갑니다. 외국인 번호가. 그래서 원고 쓰고 피고 이렇게 쓰고 만약에 난민소송이면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그래서 청구 취지 이렇게 쓰고 처분의 경위는 아까 그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의 난민 보호라든지 박해라든지 이런 제가 목차를 달았는데 이거는 전부 판례에 있는 내용이고 난민 관련해서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판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친구들은 요거는 제가 각색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뭐 인적사항도 다르고 또 여기 있는 정당도 다 엉터리입니다. 다 제가 막 각색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여권 4번 들어가고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 이 사람은 이제 행정심판이 아니고 이청을 해가지고 기각된 사람이고 외국인 등록증 들어가고 이제 졸업증명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증명원을 가지고 가야 비자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종이를 했을 때는 접수증명원에 인지 500원짜리를 붙여서 그래서 두 개를 작성을 하고 하나는 법원용, 하나는 받을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청구 소송입니다. 난민 소송은 똑같습니다. 소가 5천원 잡고 인지세 23만원, 송달료 10만 8천원인가 나오죠. 소장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청구 취지를 이제 체류 연장 불허 결정은 취소한다. 처분 경위는 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나와 있는데요. 기초 사실 제가 안에 다 삭제했습니다. 중약. 그래서 이게 부당한 처분이다 해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서 원고 여건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등록증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어머니가 지금 현재 편찮으시다는 진단서 전자소송을 할 때는 전자소송 동의 합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위임받아서 도장을 파는데 도장을 좀 크게 파면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찍고 이렇게 해서 전자소송 동의 합약서를 스캔을 떠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제 첨부합니다. 제출 위임인 확인서도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위임인 충분히 설명하고 위임인한테 이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제출임의 확인서하고 제출임장도 스캔 떠서 첨부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을 들어가면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법무사 회원이 나오고 여기 서류 제출에 보면 행정서류로 들어갑니다. 행정서류. 외국인 비자 관련된 소송은 다 행정소송이라 행정서류성에서 여기서 소장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동의라고 써 있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작성, 변호사면은 대리인 작성으로 들어가고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건 분류가 난민이면 난민 이렇게 넣으면 되고 난민이 아니면은 기타 일반 행정에 들어가면 기타 일반 행정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출입국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출입국 관련돼서 뭐 출국 금지 기간 연장이라든지 체류 자격이라든지 체류 기간 연장이라 이런 걸 선택하면 되고
난민일 경우에는 여기다 난민을 선택하면 됩니다.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럼 소가가 자연히 5천만 원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관할이 인천법원이다 그러면 인천.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당사자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 당사자의 비회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원가입 안 했기 때문에. 그 나서 이제 당사자란에 원고하고 비회원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적란에 상대방의 국적을 여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다 그러면 캄보디아를 하고 집어넣어야지만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청구 취지는 뭐 피고가 며칠 날 언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한다. 요거는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청구 원인 불인정 사유를 이렇게 기재하면서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국정란에 체크하는 거. 대부분 이걸 몰라서 안 넘어간다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종이소송은 아까 그 외국인 본인의 어떤 은행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한은행에서 공과금 낼 때 그 외국인 본인 계좌가 아니면은 공과금이 납부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여권 사본을 가지고 은행 가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전자소송은 뭐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가상 계좌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전자소송 진행 시에는 여기 국적 표시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이제 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전자소송에서는 소접수 증명안이 바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외국인한테 주면은 출입국 관리국 가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고 소송 도중에 소송을 접수하면 한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을 안 줍니다. 그럼 3개월이 도래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가서 소송 계속 증명원을 이렇게 발부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소지가 만약에 서울인데 부산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소송 계속 증명 신청서에다가 반송용 봉투를 붙이면 주소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 증명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제 출입국 관리국에서 오는 답변서가 이렇게 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 대부분이 거의 같습니다. 답변들이 내용이.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주로 이렇게 면담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불인정 결정해줬다는 거. 그러면 불인정 결정이 왜 적법한가에 대한 어떤 판례를 주로 이렇게 많이 적어옵니다. 대부분 출입국 관리국은 직원들이 사건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판시를 하고 사건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신뢰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어렵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가 없고 또 어떤 그 생명 신체하고 관련돼서 어떤 사인 간의 어떤 그 채권 채무 관계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사법 절차를 통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왜 난민 신청을 하느냐 진정성이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기각하는 그런 답변을 주로 이렇게 보내옵니다. 1심에서의 답변도 이제 강주 출입국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을 거쳤기 때문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판결인데 우리 청구 취소점 판결문이 이렇게 결국은 체류 자격 변경 신청한 사람이 이제 단기 방문 C3로 단기 비자로 와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법리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결국은 단기 방문 비자의 체류 자격은 요까지만 활동 범위가 되는데 장기 체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경우는 이런 어떤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어떤 불이익을 형량 비교해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기각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입니다. 소송에서 기각이 되면 아까 법원에 제출한 인지를 다시 일부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지 환급 통지서가 이렇게 서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인지 환급 통지를 할 때 여러 가지 확인사하고 이렇게 동봉해 주는데 여기 환급 청구서에다 이제 환급받을
은행을 씁니다. 이렇게 외국인 은행을. 이제 요거는 소치화된 경우인데 이렇게 환급받을 금액을 써주고 인지납부 영수증과 이제 통장 사본 이렇게 사면 됩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된 소송은 좀 빠르지만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외투법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1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 체류 자격이 D8 비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환을 다루는 은행에 가서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만드는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 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명을 공증을 받습니다. 서명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서명 공증을 받고 요거는 이제 공증서입니다. 보통 이제 법인 설립할 때 본인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본인 사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도장을 한국 사람 같으면 도장을 찍는데 이 사람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임승낙서에 사인한 거를 또 공증받고 그러니까 서명 공증받고 취임승낙서 사인 서명을 공증받고 법인 인감도장을 신고할 때 인감 개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도 또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증명 서면을 보통 하는데 90일 이상을 했을 때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나 거소신고를 하면은 거소신고증이 있습니다. 그게 주소 증명 서면이고 그게 없으면 한국에 있는 본인들 그 나라 대사관에 가서 여권에 확인을 받든지 거기서 주소 증명 서면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인 같으면 법인 설립할 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 대신에 서명을 하고 서명 공증을 받고 주민등록 초본 대신에 주소 공증을 받거나 여권에 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가서 확인을 받거나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받을 때는 반드시 통역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통역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증사무실에 대동해서 가서 이런 서류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투법인을 설립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국세청 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인을 가지고 D8 비자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또 결혼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외투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난민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출국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라든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이런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비자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학에서 취업을 하면서 비자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투법인을 설립해서 연장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외국인 비자 관련 법률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